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모듈의 들어진영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유선영 배우님 인사 한 말씀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네마톡을 함께 하게 된 배우 류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엔딩 크레딧 끝날 때까지 새소리만 조용하게 들리고 영화가 정말 숨도 못 쉬게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는 저는 오늘 극장에서 보고 처음에 노트북으로 봤는데 거의 공포 영화에 가깝네요. 다시 보면은 이제 숨을 편하게 쉬시고 음악도 없어가지고 아마 되게 긴장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먼저 유선영 배우님 잘 지내고 계셨는지 근황 토크부터.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 대표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m fine, 뭐 땡큐 and you 같네요. 아, 네. 네. 뭐 혹시 그 영어가 짧을 때 이렇게 말이 끊기거든요. 혹시 어떻게 또 연애담 이후에 아마 보시는 팬분들, 오랜만에 보시는 팬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DVD는 나오더라고요. 네, DVD가 나오더라고요. 네, 연쇄성 DVD가 나오고 있고, 영화를 요즘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첫 질문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였는데 그 전에 조금 신선한 걸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배우님을 제가 당황시켰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영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진 대표님처럼 처음에 작은 노트북으로 새벽에 혼자 봤었고, 이번에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좀 역시 확실히 스크린으로 볼 때가 훨씬 더 압도적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크레딧이 올라갈 때쯤에 창문이 열리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답답한, 정말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 영화 떠올려 보시면은 알 텐데 햇빛이 쨍하게 들어오는 장면이 없어요. 저 영화는 마치 뭔가 낮이어도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은 굉장히 기괴한, 그리고 원색이 잘 안 나오는 영화여서 뭔가 채도도 굉장히 낮고 뿌연 느낌들이 있는데 오로지 되게 분명한 건 인물들의 욕망밖에 없거든요. 정말 캐서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서 아주 선명한 빨간색이 됐다가 그 빨간색이 다시 검붉은 피처럼 점점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영화 보기 전에 잠깐 영화 보기 전에 얘기했을 때도 주인공 역할, 캐서린 역할 했던 플로렌스 퓨라는 배우 너무 대단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큰 화면으로 보니까는 엄청난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연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무표정에서 볼 수 있는 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포커페이스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인물의 내면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테지만, 플로렌스 퓨라는 배우는 확실히 약간 그 포커페이스에서 느껴지는 그 힘이랑 살짝의 미소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네. 배우로서는 되게 탐날 역할이잖아요. 정말. 네, 근데 이제 저는 아마 저런 게 들어올 나이가 아마 지나가지고 네, 마음이 그렇게까지 막 동하지 않네요. 네,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캐서린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저 중에서 저는 사실은 캐서린을 따라가다가 중반부 지나서부터, 그리고 특히 마지막 고백하는 장면에서는 세바스찬 심정이 되게 이해가 됐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거시키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는가를 선택하는 건데, 그 막판에 정말 양심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또 캐서린 감정도 되게 이해가 됐어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내 앞에서 너 혼자 편하자고 같은 눈빛으로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배우의 어떤 긴장감이랄까, 아니면은 정말 아주 잘 꾸며진 연극 무대 같은 부분들이 그 클라이막스 씬에서 정말 잘 보여지더라고요. 누구 따라가셨어요? 감정선은?
처음에는 그냥 약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다가 영화가 끝날 때쯤 엔딩 부분에서는 좀 이 영화가 좀 신기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주인공 둘과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엔딩이 끝나면서 관객한테 그 욕망을 주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누구의 욕망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원래 그냥 되게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욕망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연극을 되게 좋아해서 희곡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오히려 전 느릅나무 밑에 욕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유진 오닐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 플로렌스 퓨가 아니라 아무튼 이 캐서린 아이의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희곡이 되게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서도 어떤 그 불륜이라고 해야 되나? 금단의 사랑을 위해서 다 죽이는 여자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여자랑 남자랑 같이 끌려가요. 그리고 이 원작 소설에서도 이 무첸스크의 레이디 맥베스에서도 사실은 원래 둘이 같이 끌려간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같이 수배가 되고 이제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서도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꼬신대요. 그래서 그 다른 여자를 꼬셔서 이 캐서린이 맡은 이 여자 주인공 역할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를 또 거기서 제거하는 그게 약간 이 원래 원작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어떠한 그 지금 여기 영화 안에 보면은 뭐 시아버지도 그렇고 그 남편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 세바스티안도 그렇고 캐서린도 그렇고 각자의 욕망들이 되게 다 너무너무 강렬한데 결국에 엔딩에 가서는 이상하게 그 섞인 욕망들의 덩어리를 관객한테 던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뭔가 불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지만 네 그렇네요 저는. 네. 근데 그 생각도 했어요. 엔딩 크레딧 차분하게 천천히 올라갈 때 안나는 문제가 있어서 저 집에서 적고를 당하고 안나가 너무 무거운 돌덩이처럼 앉히는 거야. 안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유일하게 솔직하지 못했던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나가.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다 입을 다물고 그리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안나한테 저렇게 벌 줄 것까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나는 어떻게 보셨어요? 안나가 실업증에 걸리는 거잖아요. 실업증을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말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는데 정말 저도 지금 이 욕망 덩어리가 막 왔다고 했잖아요. 뭔가 약간 못돼진 것 같아요. 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태어난 게 네 잘못이다. 죄송해요. 너무 못됐죠. 너무 못됐는데 그리고 저는 오히려 안나가 못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나야 미안합니다. I'm sorry. 그래서 근데 그 마지막에 캐서린이 마치 임신한 것처럼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배가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아기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캐서린은 원하는 걸 절대 뺏기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캐서린이 그 아기를 원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할 것 같아요. 저렇게 세바스찬이 저 난리를 쳐버린 상황에서 자기가 세바스찬을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밌게도 이 친구는 그 집안을 나갈 생각은 1도 없는 사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뺏기면서까지 세바스찬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와 그리고 본인이 알았겠죠. 그 테디를 보면서 자기가 아기에 대해서도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세바스찬이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테디의 할머니한테 모욕을 당할 때 캐서린이 지켜주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서 뒤로 물러서 있었던 것 때문에 1차 모욕을 당한 건데 그 상황에서 캐서린은 알았겠죠. 자신이 갖고 싶은 욕망이 또 하나 있었고 그게 자기 안에 있음을 또 알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다른 견해인데요. 캐서린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사실 세바스티앙에게 다 던졌잖아요.
뭐 3명이나 죽였어요 지금. 말까지 하면 넷을. 아, 넷의 어떤 안나까지 하면 5이죠. 안나는 안 죽었으면 네, 좋겠어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아무튼 하지만 5명 또는 그 이상으로 되게 그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목사님도 약간 눈치채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그 자기의 인생을 이제 투자하고 내던진 그 이제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진짜 사랑이 아닌 사람으로 변했다면 캐서린이라면 정말 그 아이를 원할까 싶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제가 느꼈을 때는 캐서린은 본능적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 젖살이 빠지지 않은 그런 자기도 지금 아이인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저택과 여러 가지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키고 싶지만 저 아이는 지키고 싶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사실 정말 영화 끝나고 나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지는 서로 추리도 굉장히 다를 거고 견해도 되게 다를 거라서 얘기 나누기 되게 적합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얘기하면서도 들어요. 영화 보는 내내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이 되게 깝깝한 그런 영화였었는데 끝나고 나니까는 또 말문이 막 트이는 그런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시대극이기도 해요. 저는 많이 떠올렸던 작품이 제시카 차스테인이랑 콜린 파렐이 나왔던 미스 줄리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훨씬 더 색채가 강하거든요. 섀도도 굉장히 높고 색상도 되게 분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좀 뭔가 미궁 속의 인물들, 캐릭터들을 넣어놓고 배우들의 연기도 사실 정확히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선과 악이 뚜렷한 그런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는 플로렌스 퓨 얘기도 많이 했는데 나머지 배우들도 뭔가 되게 의문스러운 구석들이 있는 얼굴들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봤냐에 따라서 얘기하기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드문 시대극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대극 같은 경우에는 의상 보는 재미나 아니면 옛날 음악들이 클래시컬한 음악들이 나오면서 시각적인 재미를 되게 만족시켜주는 게 많은데 이 영화는 철저하게 인물을 따라가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사건을 계속 보게 해서 그 무덤가에 세바스찬이 가서 아주 작은 점처럼 뛰어가는 곡선 같잖아요. 막 그 인물이 쭉 가는데 그런데 집중하게 하는 되게 조용하게 강렬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연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마지막 엔딩 크레딧 때도 음악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뭔가 캐서린의 얼굴로 끝나면서 그 묘한 포커페이스 하지만 앞전에 앉아 있었던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던 표정과는 뭔가 묘하지만 좀 더 밝아졌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여러 가지 그냥 화면 전체가. 그리고 나서 엔딩 크레딧 때 새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저는 어떤 이 집에 또다시 아침은 찾아왔다라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텅텅 비었잖아요, 집이. 그 넓은 집이 텅텅 비었고 이제 정말 혼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끝난 것 같아서 네, 저는 진짜 저 집에 갇혀 있다가 나온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또 잠깐 했었거든요. 플로렌스 퓨라는 배우가 되게 다른 얼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배우들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이기도 하다. 저는 에이미 아담스 얘기를 했었고 손영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클로이 모레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얼굴로 보이는데 초반부에 좀 더 이렇게 순진한 아이 같았을 때의 플로렌스 퓨는 다우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나왔던 에이미 아담스의 얼굴을 여러 각도에서 좀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입을 막 이렇게 앙 다물면서 뭔가 표정을 지었을 때는 아까 클로이 모리츠 얘기하셨을 때 저는 뜬금없이 네온데몬 생각도 났었거든요. 어떤 욕망을 마음 안에 되게 불처럼 품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직접 듣지 못했지만 박찬욱 감독님이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플로렌스 퓨는 대단한 배우다. 내가 여자 배우를 보는 눈만큼은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다음 작품이 너무 기대되는 배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박찬욱 감독님이 여배우만 잘 보시는 건 아니니까요. 네, 워낙 영화 잘 만드시는 배우님이 그 감독님이시니까. 네. 저도 되게 저는 좀 연극의 여러 가지 희곡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왜 제목이 레이디 맥베스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원작일까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 영화를 접했는데 뭐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영국인 것만 잉글리시 쓰는 것만 너무 똑같아서 이거 뭔가 찾아봤더니 이게 원래 러시아 소설이 원작이고 그 쇼스타코비치라는 러시아 작곡가가 오페라로 또 만들었대요. 그 소설을 원작으로. 그래서 그 오페라를 좀 찾아봤는데 그 오페라 내용이 좀 더 소설이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그 오페라도 한번 유튜브로 잠깐 감상하셔도 네, 되게 좋을 것 유튜브에 같아요. 있어요? 네, 거기에 나오는 일단 지금 이 물론 그 러시아 작품이기 때문에 러시아 이름으로 돼 있고 여기에 지금 나오는 안나도 사실은 여기 영화에서 만들어진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 지금 이 주인공 역할을 맡은 여자가 이제 오페라에서는 소프라노 역을 맡은 소프라노인데 정말 연기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좋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느릅나무 밑에 욕망에 나오는 애비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랑 훨씬 더 비슷한 지금 이 친구는 지금 극 중에서 17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오페라나 아니면 소설이나 아니면 희곡 같은 걸 보시면 좀 더 나이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또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검색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러시아어를 아니요. 그냥 루체스크의 레이디 맥베스 아니면 쇼스타코비치 레이디 맥베스라고 치시면은 뭐 1장 볼 수도 있고 네 3화까지 이루어져 있던데 아무튼 되게 그것도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네. 유선영 배우님의 꿀팁도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유튜브로 보시면 또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나 아니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영화를 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라서 이따가 객석에 마이크를 들었는데 이 영화 만드신 의도가 뭔지를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기 좋은 영화니까는 이렇게 본 부분들이 있다. 관객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의도를 말씀드릴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연극 얘기를 하셨잖아요. 혹시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들 4대 비극이라고 하는 작품들도 있고 어떤 작품 좋아하시는지. 네, 저도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맥베스란 작품에서 레이디 맥베스 역할을 되게 좋아하고요. 또 오셀로라는 작품도 좋아해요. 그리고 햄릿에서도 보통 오피리어를 맡고 싶은데 저는 햄릿 엄마, 거트루트 원비 같은 그런 캐릭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 캐릭터들이 사실은 되게 뭔가 주체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외부의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몰아간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작품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특히 네, 지금 말씀하셨던 4대 비극 안에서도 그런 캐릭터들이 훨씬 좋고 네, 이 작품에서도 캐서린이 좋았던 이유는 좀 잔인하긴 하지만 저 상황까지 지금 이 집에 들어온 건 자의가 아니었지만 사랑을 하는 건 자의잖아요. 사랑을 지키는 것도 자의고 이 집에 남겠다고 선택한 것도 자의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좀 매력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두서없이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이디 맥베스는 여성 영화로서 되게 분명한 어떤 톤이 있는 작품이거든요. 정말 주체적으로 자기 욕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연쇄살인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얼마 전에 맥베스도 되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었는데 제일 최근 작은 마이클 파스벤더랑 마리온 코티아. 네, 마리온 코티아가 나온 부분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서 마리온 코티아로도 예전 맥베스에서
그려지던 여성 캐릭터랑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배우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옛날 영화들에서의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영화된 걸 보고 최근 작품들을 보면은 그 여성 캐릭터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달라지고 비중도 엄청 달라지는데 이 영화는 제목마저도 여자가 주인공이잖아요. 레이디 맥베스. 그리고 그 부분 안에서 남자들은 사실은 이 영화 안에서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캐서린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져요. 거의 조종이 된다고 해야 되나? 심지어 이런 영화 속에서 아이 캐릭터에는 굉장히 어떤 절대성을 주거든요. 정말 절대선 같은. 근데 테디마저도 캐서린한테 조종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되게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는 안나한테 앉으라고 했을 때 안나가 자신의 비밀을 지켜줘서 안나를 동급으로 이제 대접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차례 마시자. 너랑 나 혼자 밥 먹기가 싫다. 근데 그때는 엄청난 계략이 있었던 거죠. 안나가 얘기 안 했으면 그럼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안나일 수도 있죠. 아, 난 안나를 너무 착하게만 봤군요. 안나일 수도 있죠. 안나가 그 시종인데 가장 아. 가까이 있는 시종이잖아요. 안나가 되게 음흉하다고 볼 수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리고 그런 몰래 어. 밤에도 그 열쇠 구멍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고 있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세바스찬이랑 캐서린이 정말 너무 조용하게 사랑하지 않고 너무 큰 소리로 사랑을 하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저거는 옆 동네도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침대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대가 부서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네. 너무 술도 너무 많이 마셨고 포도주도 그렇고 그래서 저거는 대놓고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만천하에 공표하는 행위여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시대극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은밀하게 숨어서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되게. 그쵸. 그리고 안나 같은 경우는 세바스티안한테 굉장히 세바스티안이 새로 왔을 때부터 안나를 괴롭혔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세바스티안한테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주인님이 먼저 모신 주인님들이 다 나가셨는데 새로운 안방마님이 그런 세바스티앙이랑 자신을 그렇게 모욕 줬던 세바스티앙이랑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막 저것도 막 이렇게 하니까 주인님이 돌아왔을 때 안나가 말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영 배우님은 이 영화를 캐서린과 세바스찬의 러브 스토리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를 이 둘의 멜로로 봤을 때 봤을 때 되게 달라지거든요. 멜로라기보다는 저는 좀 그 희곡이 좀 강렬하게 생각이 계속 나서 그런가 봐요. 그 느릅나무 밑에 욕망이라는 희곡이 근데 거기는 이제 아버지가 엄청 늙은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사오거든요. 자기 부인으로. 근데 거기에 아들 3명이 있어요. 근데 2명은 그 되게 아버지가 막 돌밭을 막 갈아가지고 이제 커다란 농장이 됐는데 거기를 지키자 아니면은 뭐 돈을 찾아서 떠나자 이러는데 그 사실은 첫 번째 와이프의 아들 2명이고 두 번째 와이프의 아들의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이 집의 소유와 이 농장의 소유는 내 거야라고 외치면서 그 사실 일도 잘 못하고 그러지만 그냥 꽁 하고 약간 좀 그런 예민한 캐릭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새 엄마로 들어온 그 여자와 그 막내 아들이 사랑에 빠지는 치정극이거든요. 그 막내 아들과 새엄마. 네, 막내 아들과 새엄마가 나이가 살짝 비슷해요. 네. 나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어린 여자를 데리고 온 거죠. 여기도 근데 좀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이가 나오지만 사실 원래 그 맥베스에서도 맥베스 부인이 하는 대사 중에 나는 젖먹이 아기까지도 죽일 수 있는 여자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느릅나무 밑에 욕망의 애비도 사실은 이제 그 아들을 낳아달라고 지금 그 늙은이가 이 여자를 사온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불륜을 저질러서 그 막내 아들의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물론 대외적으로는 여기 할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근데 이제 그 막내 아들이 그걸 보고 질투가 나서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막 이러면 이 애기 때문이냐고. 이 애기가 우리 사랑에 그 걸림돌이라면 죽이면 된다고. 그 자기 아이를 죽이고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갈 때 이제 그 서로 사실을 알게 돼요. 아 이게 우리 사랑의 열매였구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이러면서 뭔가 감옥으로 가는 이야기거든요. 아, 감옥으로 가는 길에 그런 네, 감옥으로 가는 길에 사랑을 확인해요. 그래도 거기는 사랑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아 사랑 없다고? 그럼 너도 죽어.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히려 그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맥베스 부인보다 훨씬 더 강한, 그리고 느릅나무 밑에 애비보다 훨씬 강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뭐였죠? 이 영화를 러브스토리 멜로 영화로 보셨냐. 네네. 그래서 이거는 러브 스토리라는 단어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캐서린의 연애담? 이겠죠. 그 이상희 배우님이 이 영화를 또 엄청 좋게 보셔가지고 특히 플로렌스 퓨 연기를 너무 좋게 보셔서 본인 SNS 계정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희 배우님이 캐서린 역할하고 어울릴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죠. 갑자기 네. 그 생각이 드네요. 아, 뭔가 이렇게 싹 변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안 한다 아니면 행동을 안 한다라고 해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멈추다라는 것도 동사거든요. 동사는 액팅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상희 배우님도 그 멈추다라는 액팅을 굉장히 잘하는 배우라서 이 캐서린 역할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상희 배우님도 사극에 한번 나오는 걸 되게 보고 싶다. 사극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극에 잘 안 일정에 나오긴 했었죠. 근데 거기서는 뭐 기저귀 갈아주느라고 고생을 하셔가지고 좀 다른 걸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선영 배우님 혹시 사극이나 시대극 욕심은 없어요? 저 사극 한 게 좀 있는데 네 모르셔서 돼요 아무도. 근데 어떤 영화 저는 모르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찾아보시라고 알려주시면 택시 운전사에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아, 네, 그것도 시대극이네요. 근데 뭐 아직 저도 못 봤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라서 편집되어도 뭐 할 말이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모든 역할은 소중하지만 뭐 연계상 택시 운전사도 시대극이었고 간신도 시대극이고 네. 또 뭐가 있지? 제가 찍어놓고 이럽니다. 예, 죄송해요. 그건 영화가 아니니까. 드라마 대풍수. 네, 대풍수. 대풍수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네. 네, 또 뭐 푸른 강은 흘러라라는 것도 사실은 좀 시대극이고, 시대극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뭔가 이렇게 그 정말 정색하고 시대극 멜로 해도 되게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시대가 어울릴 것 같나요? 춘향이 같은 거. 성춘향 역할. 조선? 네. 아, 조선 정도? 성춘향 역할도 어울리고, 사실은 제일 보고 싶은 거는 고려시대 무사 같은 역할로 한번 네, 저는 너무 막 날아다니면서 진짜, 예. 보면 이렇게 다 쓰고 네, 밤에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독침 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독침 다 쏜 다음에 탁 벗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어울릴 것 같죠? 저도 새카맣게 진짜- 올블랙으로.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관계자분들 계시면 독침 쏘는 검객 역할로 문서영 배우님을 꼭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활도 잘 쓰고 검도 잘 휘둘러요. 다 하는 네. 그리고 7인 7종 검객 같은 거 해가지고 완전 마스터한 최고의 계속 검객.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타고 막 이런. 그렇죠. 네, 되게 멋있는 와이어 액션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얘기가 끝나고 나서도 같이 오신 분이나 아니면은 친구분들이랑도 다른 포인트들 얘기할 게 되게 많은 영화기도 해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영화 되게 재밌는 게 후반부쯤에 남편이 그 후견이 됐고 남편이 낳은 애가 있다고 하는 순간 캐서린 얼굴에서 자기의 합리화가 어느 순간 딱 벗겨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세바스찬을 사랑하는 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어 라는 부분이 세바스찬이 그러잖아요. 그 남자 못한다며 근데 안 한 거네 라고 했을 때 캐서린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리는, 이 친구가 별로 영화 속에서 잘 안 질리는데 그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묘하게 그 어떤 인간이라는
종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되게 패부를 막 긁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센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더 숨도 못 쉬고 집중하게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안 넘어가요, 영화가. 그렇게 넘어가면 좋을 부분들을 둘이 붙여놓으면은 다 토해내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참 잔인하게 보여주는 영화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소리를 막 지르거나 눈물을 막 쏟아내는 것보다 그것을 참아내는 어떤 장면을 볼 때 관객들이 느끼는 가슴 속의 답답함이 더 증폭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보는 사람이 같이 답답해지는, 말하고 싶은데, 더 행동하고 싶은데, 뭔가 제대로 풀어지는 그런 감정이 없이 계속 답답함과 찝찝함을 남기고, 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영화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정말 캐서린이 멋있는 건 그 되게 말로 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욕망이라는 거를 유일하게 솔직하게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캐서린이거든요. 세바스찬이랑 같이 있을 때도 사랑한다는 말도 그런 부분들을 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고, 초반에 그 시아버지 앞에서 둘이 붙는 신이 많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들을 해요. 그냥 마치 그냥 우리나라의 옛날 시대 그림은 절대 못할 법한 얘기. 근데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번역도 재밌게 하셨어요. 황석희 번역가가 하늘의 바의 별을 따지라는 번역을 네 아들은 어딨니? 하늘의 바의 별을 따지 같은 번역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캐서린은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뭐 캐서린이 그때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렇게 죽일 것까지 있었냐는 생각은 여전히 마음속에 있긴 하네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좀 초반부터 바람이랑 되게 연관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집도 사실 결혼하고 왔을 때 외풍이 너무 세니까 조심해라. 근데 여자는 난 추위 안 타니까 괜찮다. 외출도 하고 싶고 바람도 쐬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간 다음에 그 여자가 이제 강풍을 맞고 이제 비도 온다니까 그럼 더 괜찮네. 그 바람을 맞으면서 느끼는 그 해방감 있잖아요. 감기가 들 만큼 되게 추웠을 거라고 이제 뭔가 유추가 되는데, 그 센 바람을 맞으면서 약간 이제 좀 살 것 같다. 근데 그 바람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되게 여러 언어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냥 윈드도 있고 어떤 뭔가를 바라는 거일 수도 있고 바람을 피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캐서린은 굉장히 강풍 같은 여자일 수도 있겠다. 추위를 타지 않는 강풍 같은 여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캐서린 스치고 간 곳마다 모두가 폐허가 돼버렸네요. 정말 태풍 이름으로 지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캐서린을 저희가 오늘 스크린을 통해서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얘기들 말고 관객분들도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틈타서 마이크로 선영 배우님한테 반갑다는 얘기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계신 관객분. 영화 잘 봤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그 안나가 마지막 장면에서 딱 그 자기가 사실 안나가 얘가 죽었어요 얘기를 했으면은 그 상황에서 나도 살고 진실이 드러나는 상황인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안나가 실어증에 걸렸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안나가 자기 의도만 있었으면은 어디 몸짓이라도 설명을 해서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려줬을 것 같은데, 그때 안나는 말을 못했던 것일지 아니면은 말을 안 한 것일지,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다 또 여러분들이랑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안나도 세바스찬을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유일하게 세바스찬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둘이 버섯 따러 다니면서 뭔가 또 있었겠죠? 저는 정말 안나가 세바스찬 좋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안나가 이 집에 들어온 캐서린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둘 사이는 좀 공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질투가 이 친구도 없었을 리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기서 세바스찬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같이 끌려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 부감샷으로 그 둘이 좁은 수레 같은 데 있을 때 보여지는데 왠지 저는 안나는 평온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소름이네요. 저랑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약간 좀 이상한 걸 많이 봤나 봐요. 진짜 소름. 아니 저는 그 마차에 끌려가는 것도 세바스티앙은 하늘을 바라보고 안나는 완전 시선을 돌리고 있잖아요. 마차를 보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진실을 알리고 말한들 사실 안나는 알잖아요. 그 캐서린이 다들 죽인 것을. 그런 여자 밑에서 사람들이 가고 나서 안나를 안 죽였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진실을 안 말하고 끌려가면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집에 남아봤자, 그렇게 자기가 얘기해봤자 목숨 부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엄청난 고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안나 입장에서도. 그래서 뭔가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하고 뭔가 그냥 벙쪄 있잖아요. 아직 생각할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 탓이 왜 나한테 왜 화살을? 그냥 죽는 건가? 뭔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마차에 끌려갈 때도 그냥 내 인생은 정말 끝인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살아남을 수 있을 걸까? 뭔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얼굴 같아서 뭔가 자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세바스티안을 사랑한다고. 왜냐면 나는 너무 소름이. 나가려면 진작 나갔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제가 나가서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래도 그 집 말고 다른 집 가서 일하지. 근데 그렇게 별꼴이 다 나는 걸 보면서도 거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혹시 저희와 또 다른 견해를 가진 관객분이 계시면 얘기 잠깐 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안나는 왜? 혹시 다른 견해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다 비슷하세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 너무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진짜. 마이크를 조금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안나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 왔다고 했잖아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권력에 복종하는 거 이외에는 뭘 못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권력자가 누군지 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뭐 거짓말을, 그러니까 뭐 주인이 돌아오면은 주인한테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한테 말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저 되게 설득력 있는 견해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집에서 최고 권력자는 캐서린이 된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는, 관객분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때 세바스찬한테 남편 옷 입히고 같이 밥 먹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안나는 순순히 따라요. 그러니까 나 저걸 못 보겠다라고 다른 하인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 같다는 표정으로 서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은 지금 관객분 해석이 되게 아주 설득력 있는 것 같고, 저는 너무 쓸데없이 로맨스로 영화를 보는 아주 이상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뭔가 되게 색다른 해석이라서 좋았어요.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계시죠? 그래. 여러분 다 품위 있는 그녀 보고 계시죠? 네. 제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치정과 어떤 권력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 나눠보기 되게 적합한 영화라는 생각이 또 관객분들 얘기 들으니까 드네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서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먼저 드릴까요? 네, 일단 전 영화를 볼 때 어떤 배우님이나 이제 대표님은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전 이제 약간 배경을 위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식사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 시아버지를 비출 때는 약간 뒤에 좀 화려해 보이고, 약간 보면 약간 벽난로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인공을 비출 때는 벽에 그냥 시계 하나, 그 다음에 벽 하나, 문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있어서 저는 되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세바스찬한테 세바스찬 이제 자백을 하러 왔을 때 그 여자 주인공은 그 시아버지처럼 이제 배경이 화려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약간 세바스찬은 약간 이제 다시 이런 화려하지 않고 밋밋한 배경. 그래서 저는 약간 배경을 약간 권위를 약간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이렇게 가진 자의 어떤 백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요. 사실은 이 영화에는 권위가 없어요. 그냥 권력인 것 같아요. 권위 있는 삶이란 나오지 않고 이 영화 속의 모든 인물들은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는 뭐 기품 같은 게 있는 인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권력의 어떤 구도나 계급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은데 명백하게 세바스찬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계급을 오르고 내리는지가 되게 잘 보이는데 그 꼬마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 헛간 같은 데로 밀려나잖아요. 거기서 한 번 더 밀려나면 마극간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데는 캐서린의 침대였던 거고 이 남자한테는. 근데 똑같은 위치에 영화는 테디를 부감으로 한번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 침대에 다른 남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초반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바뀌지 않는 건 캐서린이 유일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캐서린이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를 침대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건 여자가 유일한 거죠. 이 영화 속에서는. 그래서 재밌게도 세바스찬은 테디한테 별것이 아닌 걸로 볼 수 있는데 엄청난 질투를 하게 되는 거고, 바로 그 장면 앞에 침대에 누워있는 테디를 보여주죠. 되게 편안하게 잠든. 그런 데서 보신 것처럼 배경뿐만 아니라 이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따라서도 권력 구도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도 있잖아요.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코르셋 입을 때 엄청나게 머리 당길 때도 막 머리 뜯을 것처럼 잡다가 진짜 빛이 진짜 저는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렇게 한여를 저렇게 놔두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빛의 강도는 조금밖에 약해지지 않았는데 캐서린이 와인을 먹으면서 빗질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 속의 배드신이 되게 강렬하고, 어떻게 보면 배드신은 많지 않더 수위가 높지 않더라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 둘이 그런 관계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 고통과 쾌락을 동시에 취하는 어떤 캐서린의 욕망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답이 되셨을까요? 네. 또 다른 관객분 손이 많이 올라오네요. 편하신 대로 마이크 잡으신 분께서 편하신 대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저도 품위 있는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너무 소설 같기도 한데, 저는 안나가 그 캐서린의 남편 알렉산더였나? 알렉산더와 사랑하는 사이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캐서린이 집에 왔을 때 그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빗질을 하는 씬이나 뭐 목욕할 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뜨겁다고 해도 계속 뜨거운 물을 붓고, 그런 장면들에서 그때는 세바스찬한테 질투심이 드러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캐서린이 세바스찬과 이렇게 좋은 뜨거운 관계가 되고 나서부터 영화에서 그런 안나가 캐서린을 향해 질투하는 씬이 조금은 이렇게 줄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안나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결국 끝에 가서 말하지 않았던 게, 이 너무 막장일 수도 있지만 결국 테디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를 깨닫고 그 왜냐면은 그 알렉산더가 집을 많이 비웠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그리고 캐서린과 그런 육체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 그 집을 비웠을 때 테디에게 가 있었다가 이제 그런 게 아닐까. 그게 안나가 테디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안나의
행동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그 친정 엄마가 와가지고 딸이 모른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름. 진짜 대박. 신서린이 안나한테 물어봤을 때 안나가 그때 식탁에 앉으라고 했을 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엄마가 딸을 몇 명을 낳았는데 하나를 여기다 팔았나 보다. 어머, 아니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인종 배우들을 기용한 것만으로 되게 전폭적인 시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흑인 배우들이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지금 관객분 해석처럼 보면은 되게 모녀 사기단인 거잖아요. 아니 안나네 모녀 관계가. 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생각 갑자기 드네요. 그 어. 안나가 그 남편을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남편이 아무튼 캐서린하고는 동침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욕구는 있는 남자고. 근데 애는 좀 믹스야. 아무튼 섞였어. 그러니까 애는 시작할 때 되게 우아했었는데. 그랬어요? 그거 뭐라고? 근데 섞였어 하니까 되게 좋네요. 시원시원하고. 뭔가 아이는 색깔이 달라요. 아무튼 백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진짜로 관객분 말처럼 그 남편이 진짜 그 어떤 오히려 하얀 여자보다 검은 여자 취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좀 그런 뭐 실제로 애를 낳진 않았지만 하녀인 안나와 어떤 정분을 계속 나누던지 아니면 딴집 가서도 그렇게 하녀들과 정분을 나누는 그런 사이였을 수도 있겠네요. 뭔가 그 테디의 색깔로 유추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하신 얘기도 되게 공감됐어요. 알렉산더를 안나가 사랑해서 아까 세바스찬이 아니라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얘기 들어보니까는 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오히려 세바스찬보다는 그 남편을 좋아하는 게 좀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됐네. 세바스찬이랑 같이 맞차 타고 간 건 너무 안 됐네요. 등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게 그럼 어떻게 안나 이제? 안나도 이제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행복하길 바랬던 마음도 있었나 봐요. 어쨌든 재미있는 해석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네. 또 다 얘기가 한 분 정도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운데 계신 분 있어요? 네. 재밌네요. 근데 감독님 안 계시고 배우님이 안 계셔도 우리끼리 그러니까 너무 모르실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영어로 번역해서 안 보내주시면은. 다행이다. 한국어만 쓰기로 해. 그쵸. 진짜 신나는 아무 말 대잔치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잘 보고 가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제가 느끼기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욕망이 있어서 무언가에 홀려서 조금은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배우님이나 대표님께서는 그 어떤 그 욕망으로 인해 윤리적인 규범을 벗어나는 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궁금하고, 혹시 선영 배우님께서도 무언가에 홀려서 조금은 극단적으로 변한 그런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꼭 좋은 쪽일 수도 있고 나쁜 쪽일 수도 있잖아요. 방금 소름. 진짜 저한테 저런 제가 지금 여기에 너무 좀 빠져 있나 봐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네, 그거 질문을 관객들한테 이 영화가 던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세바스찬이 저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씩 징조는 보이죠. 그게 무서워한다는 게 보이는데, 그 마지막에 테디 발을 잡는 세바스찬 보면서 너도 왜 그렇게까지 하고 있니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둘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텐데, 근데 도저히 못 견디고 돌아오는 세바스찬의 얼굴, 그때 제일 솔직했던 얼굴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친구도 사랑이 아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세바스찬이 여러 번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인물들이 죽을 때마다였던 것 같고, 이 영화도 그래 저렇게 사랑하면 욕망이 뭐가 나빠 이러다가 어느 순간 관객분이 지금 하신 것처럼 그 질문을 마지막쯤에 관객들한테 던지는 것 같아요. 사랑을 위해서 다 버리는 게 정당한가에 대한, 그리고 버리는 걸 떠나서 뺏거나 아니면은 망가뜨리는 거가 과연
온당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복잡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근데 캐서린 같은 경우에는 선을 어느 순간 넘어버린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바스찬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바스찬이 더 편해 보였어요. 그렇게 다 뱉었을 때. 그리고 나서 정말 막 이글이글 하잖아요. 캐서린은. 그러다가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을 때 너무 안쓰러웠어요. 한 번 더 이상 저 친구는 솔직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구나. 이제 거짓말로 하루씩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그 옆에는 그 거짓말을 같이 했던 세바스찬마저도 이제 없구나. 그때 플로렌스 퓨의 굉장히 복잡 다단한 연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눈, 입, 귀, 뭐, 코, 볼 다 따로 떨리고 있는데 뭔가 전달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세바스찬이 어떤 고백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잠깐만 그 소설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향수라는 작품 있잖아요. 파트리느 지스킨트의 향수에서 향수 혹시 영화나 소설로 접하셨나요? 네, 거기에서 장 그루누이라는 어떤 주인공은 굉장히 순수한 욕망으로 살인을 하잖아요. 걔도 굉장히 순수한 연쇄살인범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 영화나 소설로 접하면서 남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루누이의 심정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너무 나쁜 일을 하잖아요. 그냥 사람 그냥 죽이잖아요. 계속 뭔가 일련의 가책 없이 뭔가 더 좋은 향기를 만들어내고 더 좋은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작품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바스찬이 막 저 여자가 다 죽였어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정말 제가 좀 나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윤리적인 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윤리적으로 나쁜 짓은 행하면 안 되지만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구의 시점으로 바라보느냐. 사실 캐서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만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주겠다는데 자기의 귀족 신분이나 뭐나 다 상관없이 네가 천민이든 뭐든 상관없이 나의 모든 걸 내던지겠다는데 정말 그런 여자를 찾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캐서린의 약간의 퍼즈에서 느껴지는 정말 허망함? 그리고 소설에는 이 여자가 5년 동안 저렇게 갇혀 지내고 그 다음에 하인을 만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런 독수공방과 엄청난 하대를 받으면서 이름은 마담이잖아요. 이름은 마담이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그리고 하녀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약간 무시를 당한 세월을 그리고 사실 돈을 주고 팔려온 입장이고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세바스티안이 갑자기 그렇게 나를 배신 때릴 줄 몰랐다는 그 퍼즐? 그래서 저는 윤리적인 가책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마치 정의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치정으로 잘 가진 않지만 무언가 하나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라고 하셨나요? 그런 말은 안 하셨죠? 홀렸을 때 예전에 제가 피아노 연주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피아노 연주를 혼자 막 연습을 하고 있다가 되게 좀 악기 다룰 때 좀 잘 홀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악기를 다룰 때 저는 좀 상상력이 풍부하고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 작곡가의 시대로 가거나 아니면 이 작곡가가 어떤 상상을 하면서 이 곡을 썼는지 그게 막 정말 홀린 것처럼 어느 순간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엄청 깊은 바다 속에 들어와서 고래가 된 걸 느꼈어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예술적인 홀림인데요. 네, 그런 홀림 같은 거? 근데 실제로는 잘 못 홀리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지? 아니 너무 근데 선영 배우님 대답이 너무 우아해가지고 저는 뭐 꿀땅콩에 홀릭됐었다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 그리고 코카콜라. 아 코카콜라. 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아, 괜찮아요. 코카콜라 뭐 다 아는 건데. 네, 코카콜라에 홀린 적 있어서 네, 지금은 끊었습니다. 네, 즐겁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다음 상영 시간 때문에 오늘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레이디 맥베스는 8월 3일 개봉이죠. 8월 3일 개봉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해주신 책이 원작이 또 영화 포스터가 커버가 되나봐요. 새로 책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원작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라서 여러분들도 영화 개봉과 함께 이 영화의 원작 책도 같이 보시면 더 즐거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올여름에 공포영화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 굉장히 훌륭한 공포영화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90분 동안 시원한 극장에서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런 공포영화로서도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고 여러 가지 시대극, 뭐 멜로드라마 아니면은 성장드라마, 여성영화 여러 가지 툴로 다 각자 다른 각도에 따라서 빛나는 매력을 가진 영화니까는 이 배우도 그렇고 이 감독도 오페라 연극 연출가셨다가 영화로 데뷔를 하셨대요. 근데 아주 훌륭한 연출력을 보여준 감독이니까는 그 다음 작품에도 다 기대를 걸어볼 만한 원석 같은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즐거운 대화를 함께 해주신 우리 선영 배우님의 피드인사 들으면서 자리를 마무리하겠고요. 160석 아타우스에서 제일 큰 관이죠. 이 피켓팅에 성공하신 관객분들에게도 늦었지만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관객 여러분과 너무 다양한 각도에서 영화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는 시네마 토크였던 것 같아요. 네, 개봉하면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여러 각도에서 나눠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소설책도 읽으시면서 원작인 오페라 음악도 함께 들어보시면은 또 이 지금 영국 배경인 이 영화와 그리고 그건 이제 러시아 배경인데 러시아 배경의 어떤 또 다른 느낌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들은